핵심 이론 05 산화환원 적정법. 산화환원 적정법은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적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피 분석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실험할 때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들 중에 그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그 실험 방법 할 때 산화환원 적정법으로 실험을 해서 산소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밑에 그 방법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원리는 그 산염기의 중화 적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NV, N-V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산의 역할을 이제 산화제, 염기의 역할을 환원제가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V, V- 이렇게 용량을 찾아내는 방식,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화 환원 지시약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른 색깔의 변화와 그리고 표준 환원 전이의 그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산화환원 적정법에는 아이오딘 적정법과 과망간산법을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아이오딘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존산소 측정하는 실험법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네, 그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오드 성분을 티황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그 산화환원 값에 필요한 티황산 나트륨이 이제 들어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이제 투명한 색으로 바꾸면서 그 발색 지점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투명색으로 변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과망간선염법이 나왔는데요. 과망간선염법은 뭐 일정 농도의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과 뭐 철거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적정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과망간선염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1차로 이제 옥살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정확한 과망간산염법의 그 표준 농도를 결정을 한 후에 그리고 이것으로 그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결정하는 그 적정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이 가장 이제 과망간산염법 중에 대표적인 그 적정법으로 활용이 되고요. 보통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산성 용액에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산성 용액에서 하는 이유는 그 망간 자체가 그 수소의 양이 그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산화망간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망간이 생성이 되면 네, 이 반응에서 그 사용되어야 될 망간이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적정할 때 그 양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좀 탁해지고 뭐 이런 그 우려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수소의 공급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요. 보통 산성 조건을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시약으로 황산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 염산이나 질산을 쓸 수도 있는데 염산을 쓰게 되면 CL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질산을 사용하게 되면 질산 자체가 또 그 산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의 산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보조 시약으로는 황산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크롬산 칼륨법도 뭐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의 구분을 이렇게 보면 아이오딘법에서는 산화제가 환원제가 이렇게 나뉘고 과망간산 칼륨법에서는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옥살산 나트륨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도 같이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에서는 K2CR27 네, 그리고 황산철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핵심 예제 1번 하이드로퀴논을 중크롬산 칼륨으로 적정하는 것과 같이
네, 분석 물질과 적정액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시료를 정령하는 분석법.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산화환원 적정법. 2번. 아이오딘 적정법에 가장 적합한 액성의 pH는 아이오딘은 이제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 사이에 있을 때 네, 가장 적절한 적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할 때 HCl 산성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염산에 Cl 성분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산이나 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죠. 중화 적정에서 사용할 표준산으로 0.1 노르말 농도의 옥살산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방법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는 0.1 노르말 농도의 옥살산을 만들어라.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0.1 노르말 농도는 0.1 네, 당량, 그람 당량 분의 1000ml, 즉 1000ml 용액에 얼마큼 넣느냐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네, 이 양이 몰 농도로 몇인지, 몰수로 몇인지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러려면 이 화학식을 가지고 네, 당량수, 옥살산의 당량수를 찾으면 됩니다. 즉 이런 화학식이 해리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2개씩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옥살산은 2가입니다. 2가. 그럼 2가라는 기준 하에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의 환산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노르말 농도는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죠. 그래서 2가이기 때문에 당량수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0.1 노르말 농도를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0.1 노르말 농도 나누기 2가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0.05몰이 되는 겁니다. 즉 0.05몰을 녹이면 돼요. 이 전체 네, 옥살산 분자식을 활용을 해서 이 분자량의 0.05몰을 녹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C2 24죠. H2E 플러스 O 4개는 64입니다. 64. 그리고 H2O가 2개니까 H2가 18g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8 하면 36이잖아요. 그러면 24 더하기 2 더하기 64 더하기 36 하면 이 옥살산 수화물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얘랑 더하면 100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요거는 26. 그럼 126.xx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분자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0.05몰에다가 곱하기 네, 1몰일 때 126.xg를 계산을 하면 0.05몰의 네, 무게가 나올 수 있겠죠. 계산기를 한번 써볼게요. 네, 0.05 곱하기 126 하면 6.3g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럼 6.3g을 네, 녹여서 1000ml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5번. 중화적정 시 물속에 함유되어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스는 무엇이냐? 우선 답은 이산화탄소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과 반응하면 이제 탄산을 형성합니다. 네, 이 탄산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형성을 해서 네, 수소이온을 각각 다 내보내잖아요. 조금씩. 네, 요게 산으로 작용을 해서 정확한 pH를 측정하는데 좀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황산 제이처를 산성 용액 중에서 KMnO4 표준 용액으로 적정할 때 결국엔 이제 또 이거죠. 이것을 조제하는 데 필요한 과망간산 칼륨의 양을 정해라.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의 우리가 당량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몇 당량인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5당량이에요. 5당량. 이거 할 때마다 반응 써서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5당량이니까 5당량을 기준으로 이제 158g으로 한번 나눠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네. 우선은 이제 노르말 농도가 0.1 노르말 농도잖아요. 필요한. 그러면 0.1 자, 당량수 퍼 리터 곱하기 조제하고자 하는 양은 이제 1리터잖아요. 1리터 곱하기 5당량이니까 5당량분의 분자량 158.03g을 하면 네, EQ 리터 약분되면 무게만 나오죠. 계산을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이 0.1이니까 이게 한 칸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15.803g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5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3점 몇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산화환원 적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는 산화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산화제가 요오드, 아이오딘, 그리고 대문자로 써야죠. 네,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 이걸 다이크로뮴 칼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중크롬산 칼륨이 좀 입에 많이 익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산화환원 적정의 산화제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6 침전 적정법, 음법 적정. 우리가 침전 적정법을 음법 적정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침전물이 대부분 이제 은과 결합한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음법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질산은을 기초로 적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전법은 모르법과 파얀스법, 폴하르트법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르법이에요. 그래서 질산은을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고 크롬산칼륨을 지시약으로 사용합니다. pH의 적정 범위는 6.5에서 10.5를 우리가 맞춰서 시험을 한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법에서 표준 용액이 뭐냐, 지시약이 뭐냐, pH 범위가 뭐냐, 요거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파얀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루오세린의 흡착 지시약을 사용하고 적정의 범위는 pH 7에서 10 정도다. 폴하르트법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철염을 지시약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티오사이안산 적정법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꼭 암기를 해두세요. 침전 적정법의 표준 시약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산은 염화나트륨, 티오사이안산 암모늄, 로단칼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전 적정법의 표준 시약이라고 암기를 해두세요. 핵심 예제 1번 다음 중 침전 적정 방법 핵심 예제 1번 다음 중 침전 적정법에서 표준 용액으로 로단칼륨 용액을 이용하고자 삼가철을 지시약으로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르법이나 파얀스법이나 폴하르트법. 근데 이것은 이제 폴하르트법에 관한 설명이죠. 2번 침전 적정법 중 모르법에서 사용하는 지시약은 무엇이냐? 크롬산칼륨 쓴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에요. 침전 적정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준시약은 침전법에서 사용하는 표준시약은 질산은 쓰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쓰고요. 티오사이안산 암모늄도 쓰고요. 그리고 로단칼륨을 쓰고 과망간산칼륨은 안 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침전 적정법이 아닌 것은 네, 이렇게 세 개. 답은 4번이죠. 핵심 이론 07 킬레이트 적정법. 킬레이트 적정법은 우리가 착염 적정법이라고도 하고요. 킬레이트 반응으로 금속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킬레이트 시약과 반응해서 안정된 금속 킬레이트 착화물을 형성한 물질로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킬레이트라는 거는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 분자와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이온, 금속 물질 얘네들이 이제 배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들이 이제 복수계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킬레이트 결합,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적정하는 방법을 이제 킬레이트 적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충용액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 화합물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기 위한 어떤 pH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pH가 10 이상으로 조금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pH가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네,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뭐 10, 11 그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너무 낮으면 이제 수소이온과 이제 EDTA 이게 좀 이따 이게 나올 텐데 이 두 가지 물질이 금속과의 결합을 두고 이제 다퉈요. 이 pH가 너무 높으면 또 OH-와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암모늄과 염화암모늄을 집어넣어서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레인지가 10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속 지시약 같은 경우는 직접 적정하는 방법과 역적정법에 따라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종말점을 찾는 데 사용하는 금속 지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속 지시약의 성질을 보시면 색소 자신이 금속과 반응해서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생성된 킬레이트 화합물의 안정도 상수는 킬레이트 시약과 금속 이온으로 생성된 화합물의 안정도 상수보다 작아야 된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킬레이트 화합물은 명확히 등색되어야 된다. 그리고 금속 지시약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EDTA 적정법의 직접 적정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적정법은 분석물 용액을 EDTA 표준 용액으로 직접 적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 이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EDTA 적정법입니다. 그래서 경도를 나타내는 물질 중에 이게 이제 대표성을 띈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를 이제 적정을 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금속 지시약을 넣어요. 예를 들어 금속 지시약이 원래는 푸른색이었는데 이게 마그네슘과 반응을 하면 이제 빨간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예요, 예. 꼭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빨간색과 결합한 그 마그네슘화된 마그네슘과 염을 형성한 금속 지시약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제 EDTA를 집어넣어서 적정을 하는 거예요. EDTA가 워낙 그 금속과의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얘는 첫 번째로 물 속에 이제 금속 지시약과 결합하지 않은
자유로운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이 다 끝나면 두 번째로 이제 금속 지시약과 반응한 요 빨간색 네, 그 물질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EDTA가 땡겨오는 금속 이온을 땡겨오는 힘이 금속 이온이 이 마그네슘을 땡기는 힘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결합하고 있는 빨간색을 깨부수고 푸른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유로운 마그네슘 이온을 다 이제 땡겨서 염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로 이 금속 지시약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이제 염을 형성을 하면 색깔이 이제 빨간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겠죠. 네, 이때가 바로 이제 종말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직접 적정법에서의 금속 지시약의 역할은 종말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속 지시약을 넣지 않고 그냥 EDTA 하나만 넣어서 반응을 다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미세한 그 마지막 남은 그 변곡점을 찾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지시약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적정법에 사용할 때는 이 금속 지시약의 반응성이 EDTA보다 크면 안 돼요. 네. EDTA가 넣었을 때 힘을 뺏겨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역적정법을 사용할 때는 반대로 이제 EBT 지시약이 대표적인 금속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이 땡기는 힘이 EDTA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반대인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분석물 용액에 과량의 EDTA 표준 용액을 넣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EDTA를 요 EBT 지시약을 넣어서 반대로 얘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당겨서 색깔의 변화를 보면서 마그네슘 이온의 양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적정과 이제 직접 적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선 보시면 되고, 이제 치환 적정은 언제 사용하냐면 적당한 금속 지시약이 없을 때, 또는 이제 킬레이트 생성 반응 속도가 느려서 직접 적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그네슘을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꼭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그 용액 내에 정량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을 이제 다른 금속으로 치환해서 그 반응을 유도를 한 후에, 그리고 EDTA 반응을 통해서 적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금속 지시약은 당연히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때 형성된 킬레이트 화합물의 안정도 상수 값은 이제 킬레이트 시약, 대표적인 킬레이트 시약이 EDTA입니다. 금속과 반응성이 굉장히 센 물질이에요. 그래서 킬레이트 시약과 금속 이온으로 생성된 화합물의 안정도 상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보다 커버리면 직접 적정할 때 EDTA를 집어넣어도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EDTA보다 금속 지시약 반응성이 작다. 단 이것은 역적정일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킬레이트 화합물은 명확히 등색되어야 된다. 색깔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 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즉 종말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분석 물질과 적정액 사이의 착물 형성 반응, 이게 그 킬레이트 반응이죠. 이용한 적정법은 무엇이냐? 킬레이트 적정법. 2번 금속 지시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 지시약을 넣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량점 지나서 이제 종말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유색을 갖고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들고 킬레이트 시약이다 뭐 다 맞는데 금속염의 주성분이다라는 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킬레이트 적정에서 EDTA를 사용할 때 부반응이 생기지 않으려면 금속이온에 포함된 시료액의 pH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집어넣는 완충액은 이런 기준으로 쓴다 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EDTA 적정법에서 역적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킬레이트 적정에서 보통 이제 직접 적정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역적정 이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역적정을 사용합니다. 금속이온과 지시약이 좀 반응성이 너무 좋은 경우이거나 그리고 이제 시료 중에 금속이온이 EDT에 가기 전에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침전물을 형성하는 경우 또는 이제 EDTA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 물의 경도, 광물 중에 각종 금속의 정량, 그러니까 금속이나 뭐 이런 물질을 분석할 때 좋은 것이 킬레이트 적정법이에요. 물의 경도 아까 했었죠. 마그네슘 이가 요거 할 때 좋습니다. 킬레이트 적정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킬레이트 적정에서 EDTA 표준 용액을 사용할 때 완충 용액을 가하는 주된 이유는 적정 시 알맞은 pH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pH가 너무 낮으면 이제 수소이온이 금속과 결합하고 너무 높으면 OH-가 금속과 결합을 하고 그래서 pH를 10 이상, 10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 킬레이트제 중 물에 녹지 않고 에탄올에 녹는 흰색 결정성의 가루로서 암모니아 염기성 용액에서 구리, 이가이온과 반응해서 초록색 침전을 만드는 것은 이거 그냥 외우세요. 얘를 쿠프론이라고 하고요. 알파 벤조인 옥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 이제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암기해서 맞출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에요. 핵심 이론 08 무게 분석법. 무게 분석법은 우리가 중량 분석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원하는 성분의 어떤 물질, 화합물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원하는 성분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무게 분석법 또는 중량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제 종류 총 4가지죠. 침전 무게법, 휘발 무게법, 침출 무게법, 전해 분석법, 전해법 이렇게 4가지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침전 무게법은 이제 시료용액에 이제 침전 시약을 넣어서 이제 목적 성분을 가라앉힌 후에 여과에서 남은 것을 이제 강열한 후 이제 측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전지의 조건에 대해서 가끔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쉽게 걸을 수 있고 오염물질 제거가 쉬워야 된다. 뭐 이런 특징들, 조건들이니까 숙지를 해두시고요. 침전지의 종류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기침전제, 환원제, 유기침전제 구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휘발 무게법도 정의,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목적성이 휘발성일 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 정량하는 방법.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뭐 아황산가스 이런 그 휘발 물질을 이제 분리해서 정량할 수 있다. 침출 무게법도 정의, 시료를 적당한 용매와 함께 중탕해서 목적 성분을 추출, 용해시켜 분리하고 용매를 증류해서 제거한 잔여물을 측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들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침전물의 조건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침전물의 용해도는 작아야 된다. 이게 무게로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침전물이 다 녹아버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녹아야 되고 침전 입자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과 또는 이제 세척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학약론적 계산의 용의를 위해서 안정하고
일정한 화학식을 지녀야 한다. 안정성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적 성분의 효과적 침전을 위해서 침전지의 선택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좀 입자가 크고 잘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잘 녹지 않고 그리고 안정된 물질이 좋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무게분석법은 거의 모든 원소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과 원리가 간단하고 정확하다. 되게 쉽습니다. 무게만 측정하면 되니까. 하지만 미량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 문제를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중량 분석에 이용되는 조작 방법이 아닌 것은 침전, 휘발, 전해, 그리고 이제 침출 하나 더 있죠. 침출.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조 중량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답은 4번입니다. 목적 성분이 휘발성일 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무게 분석법. 이거는 휘발법이라고 했죠. 여기 답이 있죠. 휘발이니까 휘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무게분석법에서 침전물이 진여할 할 조건. 침전물은 용해도가 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잘 녹으면 안 돼요. 잘 안 녹고 입자가 크고 안정적이고 침전지의 선택성이 좋아야 된다. 이 3가지 다 맞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